저는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통일하지 말자, 통일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젊은이들이 통일하지 말자는 생각이 50%를 넘었다 그래요. 그거는 정말 통일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럴까? 정말 이제 사람들이 뭔가 변화하고 선하게든지 뭐든지 이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있는 게 더 선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어쩌면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그때의 심정인 것 같아요. 이 노아가 방주를 언제 만들었어요? 비 오기 전에 그냥 정말 이렇게 화창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지금 뭐가 비가 온다고 또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온다고 저 산 꼭대기에서 그 배를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런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먼저 온 미래.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일이 되면 또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와 민족별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야 될 판인데 이 아이들이 대신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들 먼저 온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9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면서 그분들을 돕다가 97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제 신혼여행 때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 어떤 그룹보다 가장 열악하고 또 게다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6.25 때 우리 할머니가 북쪽으로 도망갔으면 제가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현장에서 구출하고 남한까지 데려오는 일을 한 2년 정도 걸려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피신하듯이 제가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하시는 둘의 자연고등학교 그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립교사로 들어가서 2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낮에는 여명학교, 밤에는 자유토학교라는 청년들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명학교는 90년대 북한을 지원하던 교회들 있잖아요.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또 어렵다. 이래서 북한 내부를 지원하던 교회들과 그 다음에 저처럼 현장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지원하던 그런 활동가들이 만나서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 거다. 그래서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개설을 하였습니다. 네. 그 여명학교가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20년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짤막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잠깐만 틈을 주시면 밑에서 틀 거예요. 소리가 막 공감돼서. 네. 네, 곧 틀게요. 이게 줌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이 되면 아마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금의 우리가 어려움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틀어볼까요? 네. 저희가 작년이 20주년이어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는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네. 제 자리에서 하신다고. 네. 네. 네, 이용을 해주세요.
제가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더 이 IT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그러시구나. 혹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소리만 나. 소리는 주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네. 명랑하게 때로 진지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렇게 해서 네. 이게 참 저희 아이들이 한번 보시면 공유를 소리도 울리네. 한번 보시면은 막 밤에 저는 잠잘 때 이렇게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얼굴이 하나씩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예쁘고 그리고 되게 순진해요. 순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학교 오실 기회가 있으실 건데 전문가들이 저희 학교 와서 보고는 굉장히 놀라세요. 아이들이 정말 해맑고 참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애들 자랑하면 밤새야 되는데 요즘에 그 북한 출신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중국이 다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건 없이 사람들 무리가 이렇게 다니면 이게 CCTV로 바로 이렇게 적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이동이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북한 아이들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인신매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충분히 이따가 해드릴게요. 예. 네, 나오는 거. 종이 치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명랑하게 때로 진지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명은 이렇게 20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과제들이 북한에 방문해서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을 식량조차 구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게 그때는 이제 꿈이었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3일씩 굶는 날도 허다했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고 견디다 못해서 98년도에 탈북을 하게 됐죠. 2만 명을 넘어나요.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공부에 완전 떨어져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들이 2000년 이후로 한국에 서서히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그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탈북 청소년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이곳 여명학교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여 개 교회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시작한 여명.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와 싸웠던 탈북 청소년들. 그 트라우마는 여명이라는 안전한 곳에 왔다고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없을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 그런데도 그냥 있으면서 힘을 내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초기에는 아이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증합니다. 기존 학교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여명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맞이할 공간이 필요했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 덕분으로 이곳 남산으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양적 성장을 넘어 이들을 가르칠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학령 인가를 통해 여명은 탈북 청소년의 대리성에 걸맞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배우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봤습니다. 학교는 점점 커졌고 우리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졸업생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그들의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여명 졸업생들은 학교의 최고 자산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한편 대량 탈북이 있었던 2000년대 탈북한 여성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학령기를 맞이했고 이제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의 자녀 돌봄이라는 과제는 불운했던 한 여성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집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단이 낳은 상처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이 고난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이곳에 왔듯 여명도 어둠 속에서 은혜의 빛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찾아간 곳이 이제 여명학교고 그 여명학교에서 회복들이 많이 됐고 또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또 여러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받은 사랑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세워질 모델이 될 학교, 바로 여명입니다. 네. 제 말이 맞죠? 저희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근데 여명학교에 올 때까지는 굉장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앞에서 가족이 죽는 것들, 총살당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봐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하면서 또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통일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분단 시대는 영원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통일이 될까? 근데 역사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역사책을 주로 많이 읽어요. 그런데 보면 늘 분단과 통일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중국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분단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다시 통일될 거예요. 또 통일했다가도 나중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하지 말자 또는 통일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단의 그 끝은 통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도 통일, 땅에서도 통일을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이 통일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은 사실은 몇 나라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지금
분단된 나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좋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민간인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북한에서부터 기도하셨던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구나.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분들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와 있는 35,000명의 탈북하신 분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마를 평화롭게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건 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새벽마다 하나님 통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보지도 못하셨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날 죽여도 되니까 엄마하고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18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한 맺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분량이 거의 다 찼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된다고 보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에서 진행됐던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찾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의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도둑처럼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남들은 노아한테 너 바보 아니야? 지금 얼마나 햇빛이 쨍쨍한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이렇게 욕할지라도 노아는 어떻게 노아 때문에 다 인류가 망하지 않고 또 모든 동식물들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참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지 않았겠어요? 이 지금 97년부터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쉽지 않죠. 물론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죠.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길게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뭐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엔 왕 날라리였어요. 재미없으면 안 해요. 수업도 재미없는 선생님한테는 안 들어가. 근데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역이 중요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안 하고 의의가 없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의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회적 의미,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끊임없이 하면서 현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고 나는 뭐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한 결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시험대로 삼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네. 그러면 분단 시대, 우리 이때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단의 그 끝은 뭐라고요? 통일이든지 통합이든지 같이 살 거예요. 그럼 분단 시대에는 뭘 해야 돼요? 통일되기 전에 이 분단 시대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라는 건 뭐예요? 이 분단,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생긴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치유자들. 분단 때문에 생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산가족들, 전쟁 피해자들, 고아들, 그리고 그분들 근데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면 해결이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그런데 지금도 2025년 이 시간에 어떤 분단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죠. 그리고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자녀들, 탈북 청소년들.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탈북하면서 또 중국에서 또 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왔던 피해, 그걸 치유하면서 위로하는 일이 분단의 마지막 마무리일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불쌍해서 밥 좀 주고 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분단 시대에 마무리해야 통일이 되지 않겠어요? 분단 시대 마무리도 안 됐는데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 분단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통일이 될 건데, 그러면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통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럼 북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온 탈북하신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찌그락빠그락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겪어내야지 통일 이후엔 덜 겪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겪을 거 다 겪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이구나,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분단 시대의 마무리와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명학교의 이제 사역인 거고 여러분들의 사역인 거죠. 저는 일선에서 하면서 제가 미리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통일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 나라에는 과거인 경우가 있어요. 즉 통일을 먼저 한 나라들이 있죠. 어느 나라요? 독일, 그리고 베트남, 독일, 베트남, 예멘. 근데 재밌는 나라들이에요. 독일은 남한식으로 통일이 된 거예요. 서독식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어떻게 했어요? 북베트남, 베트콩이 다 그냥 먹었죠. 그래서 북한식으로 통일된 거예요. 예멘은요, 우리들이 많이 얘기했던 남북연합으로 이렇게 비슷한 힘의 그 균형을 가지고 통일이 된 거예요. 이상적인 어디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멘이죠. 그런데 저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남북연합으로 고려 연방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한 500명 정도 온 적 있었죠. 그럼 왜 왔어요? 통일됐는데. 이게 비슷한 힘일 때 통일이 되니까 시간만 있으면 서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쪽에서 이기고 한 번은 이쪽에서 이기고, 그래서 진 사람들은 다 난민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독이나 베트남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사실은 통일이 돼가지고 이걸 뭐 들이박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인 게 가장 위험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비슷할 때, 그때 통일을 했던 예멘은 아직도 불안정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인들이나 연구자들의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 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독일 통일, 여러분들 북한식으로 통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하늘에 태양이시고 맨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해주실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제가 다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단체에서 아데나워 재단이라는 기민당, 그러니까 메르켈 아시죠?
메르켈의 정당에서 만든 정당 단체가 아데나워 재단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독일이 2차 대전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교육을 이제 그 나라 안에서도 하고 다시는 이제 파쇼를 못하게, 그리고 외국 나가서도 그걸 하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 세계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재단이 아데나워 재단인데 거기에서 저를 유심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의 있을 때 맨 앞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저한테 기회를 줬냐면 독일에서 VIP들이 올 때 통일 관련해서 정책가들이나 뭐 이렇게 관련 인사가 왔을 때는 이 재단에서 주최를 하니까 내일 세미나다 그럼 오늘 저녁에 밥을 사주고 만찬을 좀 할 거잖아요. 주최 측하고. 그러면 저를 꼭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밥 먹으니까 얼마나 친해져요. 밥 먹고 목욕하면 제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먹으면서 제가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통일 이전 상황은 어땠냐? 동독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컸대요. 그리고 사실은 통일은 이 동독 주민들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직접 서독으로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유럽을 통해서 동유럽을 통해서 거기 이제 여행 갔다가 서독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이 맨 마지막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독일은 동독 지역에 막데부르크나 그런데 루터의 어떤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1000년 이상 내려오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유물을 갑자기 없애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는 시켜줬어요. 또 사람들한테 다니게도 시켜줬어요. 단 교회를 다니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죠. 그 취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항을 했냐? 거기서도 자기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교회 가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동독내에 개혁적인 사람들은 정부에 탄압받던 교회 담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체적, 사회적인 자유를 제가 이게 화면이 저쪽에 너무 멀고 이쪽엔 옆에 있어갖고 봐주세요. 네. 자유를 걸고 정신과 영혼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교회 다니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승진도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지만 자기가 교회 다님으로 해서 나 그래도 괜찮아. 내 자유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은 힘들어도 돼. 이렇게 투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린 거죠. 그런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89년도에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건 실수로 통일이 된 거예요. 예, 그 관련된 얘기는 아시죠? 독일 이제 하도 아까도 이제 그 동독 지역에서 동유럽으로 그 여행을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더 가고 싶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행 자유화를 선포해 달라라고 막 촛불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독에서도 그런 여행 자유화 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성명서를 읽는데 그걸 누구한테 시켰냐면 문화부 대변인한테, 샤보브스키라는 문화부 대변인한테 시켰는데 이 사람이 여행 갔다가 그 휴가차 귀국한 날 이걸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거를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0시부터 여행 자유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 기자가 그러면 거기는 서독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이제 인지를 못하고 그게 무슨 말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12시에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나가서 베를린 장벽을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실수로 이제 그 통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 기도들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서독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서독에서는 통일되기 직전에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적었대요.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통일되지 말자는 게 50%를 넘겼다. 가장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각을 넘으시잖아요. 절대 통일을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독일도 통일 이전에 동독에서 온 탈동자들이 많겠죠. 우리처럼. 그런데 독일은 빨리 적응하라고 이렇게 모아놓지 않은 거예요. 그 전국에다 흩트러 놓은 거죠. 근데 이것이 적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했죠.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니까 자기가 살려면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일의 과정에서 되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 전에 11월 9일 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11월 6일 날 그 서독의 콜 수상이 전도 유망한 그 기자들하고 조찬 회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저를 서포트했던 아데나워의 그때 한국 그 대표가 이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게 기억이 난대요. 11월 6일 날 조찬 회담을 하는데 물어봤대요, 기자들이. 지금 동독에서 지금 그 촛불 집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콜 수상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30년 후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3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콜 수상에 대한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늘 포마드 기름을 쫙 바르고 단정하게 나와요. 근데 이때 이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골프장에서 휴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콜 수상이 그렇게 단정하지 않은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3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니 이게 미리 예정된 거라면 콜 수상이 저렇게 당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와 때는 사람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 아예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많이 준비를 했던 기관이 어디냐면 독일의 교회들이었어요. 독일의 교회들이 동독에서 그 동독의 반항적인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다 가뒀겠죠. 그 종교를 또 믿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또 반항적인 사람들을 가뒀을 텐데 그분들은 독일 마르크를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프라이카우프라고 돈으로 자유를 산다. 그래서 많은 동독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데리고 나왔죠. 이런 역할들을 서독의 교회들이 했고 동독의 교회들을 실제적으로 서포트를 서독의 교회들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직후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선생님 제가 동독의 머리를 떼고 서독의 머리를 달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전에는 이 동독의 이
자유를 억압하는 이 체제가 스트레스였다면 통일 이후에는 남한식 즉 서독식을 막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트랙터를 타고 가면서 스포츠카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동독 사람들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전에 탈동자들의 사회적인 가정과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서독의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양상이 똑같았대요. 다만 이 사람들은 탈동자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한 것에 비하면 탈동자들이 한 1년, 2년 걸린 것을 통일된 이후에 동독 지역의 사람들은 한 5년, 10년 거치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 그러면 서독은 어땠냐? 서독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금을 더 낸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통일이 되면 가장 혼란스러운 데는 어디일까요? 우리 남북한에서는 북한 지역이죠. 북한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많이 갔냐면 서독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서독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동독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선교하면서 살아내겠다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서독을 가장 빨리 통합시키는 게 교육이었습니다. 통일되고 한 2년 정도는 동독의 교육을 그냥 배우기를 원했대요. 근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동독 지역에서. 그렇죠. 동독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이거 못 쓰는 건데 뭘 2년 동안 배워. 근데 서독 사람들은 연착륙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동독 사람들은 나 싫어. 내가 힘들어도 지금부터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동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독 거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걸 다 배우고 한 12년 정도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6년, 3년 이렇게 배우면 그 과정이 끝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얘네들이 졸업했을 때는 거의 서독 애들이랑 동독 애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오히려 통합이 더 빨리 되더라. 그리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대요. 여기에는 잘 안 썼지만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씨 배씨 해가지고 겸손하지 않고 지들이 머리도 안 똑똑한데 자기네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 뱀의 꼬리들이 크리스찬 아니면 누가 왔냐면 뱀의 꼬리. 그러니까 용의 꼬리들. 뱀의 머리가 되고 싶어서 서독에서는 용의 꼬리인데 동독에서는 뱀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돈 벌러 온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신뢰했냐? 온 가족이 동독으로 와서 동독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서독은 발전했는데 동독은 저희 한 통일되면 북한이 한 1970년, 60년, 70년 이 정도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갈 수 있지만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은 다 모시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온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에 가려면 누구 다 데려와야 돼요? 가족들 다 데려가면 인정받는다는 거죠. 이게 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독일의 철학, 독일의 철학이 어떤 건가? 제가 그 만난 사람 중에 되게 시인이 있었어요. 민족 시인.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일로 인한 혼란은 당연히 있죠. 그때는 서독과 동독의 그 어떤 GNP의 차이가 뭐 4배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4배를 그게 따라잡으려면 거의 20년 정도의 갭이에요. 20년. 근데
당연히 혼란이 있지만 그 혼란은 우리 부모 때가 감당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뭐예요? 성장만 하면 되는 그런 사회로 물려주는 게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맞다.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 나 있을 땐 말고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철학이 정말 통일을 가능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과 관련돼서 한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나 정치가들이 갔어요. 뭐 통일 대박, 한때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물어봤냐면 얼마 들었어요? 통일 비용이 얼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일회용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인프라를 깔았고 그 통일 비용으로.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했습니다. 우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익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동서독의 문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동독 지역도 서독의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지 비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아직도 동서독의 통합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대요. 왜냐하면 통일되기 전에 탈동자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이걸 잘 보고 그걸 잘 추려가지고 통일 이후에 적응 교과서를 만들었더라면 더 빨리 적응했을 텐데 우리가 이들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은 그걸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게 힘들겠구나 이런 걸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2015년도에 독일의 현직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메르켈과 수상도 동독 출신이죠. 메르켈이 그러니까 서독에서 물론 올라간 그 목사님 딸이지만 동독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도 동독 출신인 가우프 대통령이라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대통령이 한국에 국빈 방문했다가 저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대통령님,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가우프 대통령이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게르만 민족보다는 한민족을 더 사랑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통일을 게르만 민족을 먼저 시켜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 보고 이렇게 보고 배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아니 교장쌤 저한테 그때 교감이었는데 교감쌤 하나님은 그 한민족보다는 게르만 민족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 좋은 통일을 먼저 이루어주셨잖아요. 자기네는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도 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혹시 뭐 이렇게 겁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이렌 울리면 혹시 저쪽에서 뭐 떴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들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막 울라 그래요. 가기 싫어 죽겠대요. 근데 우리 이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2년을 군대에서 정말 대상도 없는데 총 쏘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독일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좋은 통일을 그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주민이 주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어도 되고 우리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자유와 배울 수 있는 자유와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 좋은 통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그 2천만 이상의 북한 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어도 되는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요. 이제 참 자유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통일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나?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북한에 가서 일할 때 이렇게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부지런히 배운 사람. 그러니까 그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대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하려면 이게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동독 사람들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늦네. 이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탈동자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하죠. 안 하면 죽겠으니까. 소독에서 못 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오히려 배우는 사람은 됐다. 그리고 동독 지역으로 간 서독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또 이 사람들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내주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제2의 고향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동독 사람들 그리고 독일 재단에서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유학을 보내주겠다는데 저는 애들 안 보고 못 산다. 근데 딱 2주만 보게 해달라. 대신 내가 원하는 곳을 가게 해달라. 통일됐을 때 그래서 제가 동독 지역에 갔다 왔는데 통일됐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사람 만나고 싶고 대학생이었던 사람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선생이었던 사람 만나고 싶고 정책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다 그런 부류를 또 저기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동독 출신 선생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하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당신들이 하면 잘할 수 있지만 동독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상해 있대요. 이게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라도 자기네 스스로 해낸 게 아니라 서독이 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니네가 하지 말고 할 수 있지만 동독 사람들이 만약에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했다면 더 자존심이 덜 상하고 통합이 더 빨랐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달라. 저희는 서포터즈가 돼야지 우리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조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조연. 그렇게 저는 정말 북한 사람들을 주연시키고 우린 뒤에서 조연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코로나 때 되게 아이들이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북한 출생하고 중국 출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그 특징을 얘기를 해보면 이 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꽉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체제가 압력을 가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해요. 근데 한국에 딱 오면 이 손을 갑자기 탁 뜨면 어떻게 돼요? 이 풍선이 어디로 날아가요? 그게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거 잡으러 다니느라고 사역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 여성들이 탈북 여성들이 탈북을 하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들이 잡아서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그 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 경쟁력이 없는 나이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신체적으로 좀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탈북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걔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이거 학교 문 닫아야 되나?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시나? 근데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해요? 근데 애들이 물밀듯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얘네들은요, 중국인 아버지들은 이 엄마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북송되면 자기 재산도 잃고 부인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 내보내지를 않아요. 임신하고 애를 낳으면 그때가 되면 이제 중국말도 좀 하고 좀 살도 찌고 그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들이 한국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한국에 오면 애는 누가 키워요?
아버지가 좀 키우다가 그러다가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얘 혼자 자라는 거예요. 뭐 친척이라도 있으면 거의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크지만 그래서 얘네들은요 광야에 혼자 앉았다가 밥 먹고 이런 상태예요. 아까 걔네들은 북한에서 온 애들은 이렇게 쫙 누르는 뭔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 근데 자기가 못할 뿐이야. 근데 중국 출신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밥 먹고 저는 얘네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 공동체, 나라도 얘네들을 별로 케어 안 하고 부모나 공동체에서도 얘네들을 케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관리하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빨 닦는 거 우리는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네들을 치과 진료를 받게 했어요. 50명만 딱 뽑아가지고. 근데 치료비 예상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8,700만 원 나왔어요. 임플란트 32개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빨을 닦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1시 반에 1시에 밥을 먹거든요. 1시 반에 다 일제히 이빨 닦아 그러면서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오면 인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 애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선생님이 앞에 수업할 때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딱 가리면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혼내면 이제 죄송해요 막 이렇게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출신 아이들은요. 갑자기 공부 막 가리키고 있는데 애가 나가요. 어디 가나? 그래서 화장실 가나?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한 거나? 이래요. 조금 있다가 사발면에 다 물을 말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거고요. 그 선생님들 멘붕이 오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배고파서요. 얘는 진짜 배고픈 거예요. 얘는 진짜 배고플 때 밥 먹고 이게 시간이나 관리가 안 됐었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딱하죠. 너무 안타깝고 얘네가 정말 남한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는 정제부터 하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그건 걔네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가엾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어렸을 땐 부모가 온 우주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는 도망갔고 살려고 엄마는 도망갔죠. 아빠는 돈 벌러 갔고 이 아이들 맨날 울면서 근데 동네에서는 탈북자의 자녀라고 무시하고 때리고 정말 얘네들 얘기 들으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가고 싶겠어요. 맨날 두들겨 맞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온 애들 많아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말 19세기에서 21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 발전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다 괜찮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왔어. 둘 다 여기서 처음 만났어. 엄마가 북한에서 낳은 애도 데려오고 중국에서 낳은 애도 데려와요. 그리고 북한 여성들은 혼자 독립적인 개체라고 보질 않아요. 꼭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 세대주, 호주라고 해요. 그리고 보호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한 80년대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호주가 안 되고 아들 있으면 아들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오면은 결혼해서 빨리 남편을 얻어야 된다. 왜냐면 북한 남편이나 중국 남편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북한 출신, 중국 출신, 또 한국 출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북한 아이들은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19세기에서 21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회적응, 그 다음에 최악의 어떤 생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들어가요.
약간 트라우마적인 치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 중국 출신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늑대 소년 같은 느낌. 그냥 아무 보호 없이 혼자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중국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북한보다 훨씬. 그러니까 사회 적응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뭐냐? 그래서 엄마가 먼저 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이 아버지들이 엄마한테 얘네들을 안 보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무슨 병이 있어요? 사춘. 중2병, 그쵸?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2병이 생길 때 아버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나이가 엄청 많죠. 그때 아버지 50대 때 엄마 뭐 20대. 우리도 그 농촌 총각들이 노총각들이 뭐 베트남 처녀들하고 결혼할 때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애가 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가 50, 60 이렇게 돼요. 그럼 경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감당할 수가 없어. 정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젊은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아이는 딱 가보니까 엄마가 벌써 이미 재가를 했잖아요. 북한 여성들은 남편을 보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받으려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자기 빼고 다 일가족인 거야. 엄마, 남편, 그 애기. 그렇잖아요. 자기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인 거야. 그 집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선생님, 명절인데 애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니 그럼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지금 노동법이 되게 세가지고 사장님들을 쉬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사역자라 그래도.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는데 엄마들은 집에 오면 얘 때문에 얘 또 사춘기잖아요. 말도 안 통해.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분노감도 있어. 애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길면 이번에 얼마나 길었어요. 엄마랑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명절 끝나면 저는 이번에 또 누가 다쳤나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북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향과 훈육 방향이 다르고 중국 출신 아이들의 교육 방향과 훈육 방향이 달라요. 또 한국 아이들. 근데 이 엄마가 만약에 한국 어머니라면 여기에서 나고 자랐다면 자기가 컸을 때 어떤 성장 경험을 가지고 양육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여기서 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학교도 부정하고 가족도 부정을 하는 이 아이들을 이 불쌍한 탈북 여성한테만 맡길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의 다중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빨 이게 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문제가 있죠. 이게 재결합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및 교육 적응의 어려움, 학교 적응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또 코로나 때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도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난민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콜록콜록 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탈북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은연중에 콜록콜록 되면 막 이래요. 이 코로나나 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있고요. 이분들의 정서, 여명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면 난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본국으로 가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랑 달라요. 외국인 노동자는 여기서 불법 체류자라고 다시 그 나라에 가도 네팔로 간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 왜 나갔어? 이렇게 박해를 받진 않아요. 근데 탈북자는 한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죠. 박해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또 정서, 문화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난민의 어려움. 난민은 박해를 받았고 그 공포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주민은 사회 적응해야 되는 적응 교육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잖아요. 다 오면은 임대 아파트에 이렇게 배정을 하죠. 돈도 없잖아. 사회적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내가 아기를 낳았어. 친정엄마가 있어요. 시댁이 있어요. 아니면 얘를 봐줄 언니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 기반이 되게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소외계층의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또 세대 갈등, 엄마, 아빠, 자녀가 이렇게 탈북해서 같이 와서 또 한국에 오면 아버지들이 제일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북한 아버지, 중국 엄마, 남한 아들이라고 우리 농담 이게 적응 과정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세대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민, 이주민, 소외계층, 세대 갈등 이게 북한 출신은 난민부터 다 있고 그 다음 중국 출신은 난민의 어떤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부터 있으면 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통합 대상, 사회 통합의 대상들의 어떤 그런 정서가 다 집약적으로 있는 거야. 이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는. 그러면 이분들의 의미가 뭐냐? 시대마다 시대의 아픔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연인인가? 거기에 그 보면은 고려 말때 그 몽고의 침략기에 공녀들이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또 병자호란 때도 이렇게 공녀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분들이 계시죠. 일제시대 때는 누가 있어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 또 강제징용의 피해자들. 그런데 분단 시대에는 어떤 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피해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용사나 이산가족들, 근데 거의 다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90만 이렇게 되시니까. 근데 지금은 분단의 직접 피해자인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면 그분들은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가 만약에 위안소에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는 할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이건 그 할머니 탓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탈북 여성들이 자의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탈북하면 딱 묶어놓고 탈북하면 배신자라 그러고 중국은 또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니네 얘 넘어왔어 이렇게 데려다 주면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한국까지 와요. 이거는 탈북 여성 개인의 문제니까 그 여성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는 일제시대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는데 그건 그 할머니들의 책임이다. 그 할머니들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였다면 일제시대 때 위안부 할머니였다면 분단시대에는 탈북 여성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탈북하신 분들이 지금 몇 시에요?
거의 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회복하고 성장한 그런 우리 졸업생을 제가 선생으로 썼는데 그 이제 약간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하고 네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네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제가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서 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선생님이에요. 저희 딱 탈북자 같죠? 예. 네. 네, 넘기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명학교가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은평구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은평구 군인이 공청회를 했는데 와서 왜 인간 쓰레기들을 이쪽으로 오려고 하냐 그러면서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있던 데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폐교에 강남 강서구에 그 영감초등학교라는 폐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달쯤에 언론에 나올 거예요. 저희 학교의 방향이. 근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도 2월까지만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또 좀 계세요. 그 우리 나가라. 저희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선한 걸 하실 거예요. 원래 사립학교가 있든지 공립학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는. 근데 저희가 니네가 땅을 우리한테 조금만 달라. 그럼 우리가 아주 이쁘게 건축을 해서 기부 체납할게. 왜냐면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재산이 있으면 뭐해요? 이거 애들만 이렇게 거기서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만 교육하게 하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은 믿겠는데 선생님네 학교에 목사님들은 못 믿겠어요. 막 이래요. 왜냐면 기독교 사학이 제일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은 줄 수 있다. 내가 그걸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이 우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보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탈북한 아이들은 우리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그런 일상을 얻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됩니다. 지금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돼요. 예, 염려 마시고 지금 여기 이제 저희 학교 전경이에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 요 가운데 이렇게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코로나 이전의 그림 거예요. 저 옆에 보면 강이 있죠. 강도 있고 운동장도 있는데 학교 이사 가고 싶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 게시 받았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사랑방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게 제가 중간에 있는 게 파투 치는 게 아닙니다. 저게 공기하는 거예요. 애들 사람들이 파투 칩니까? 막 이러는데 예, 제가 타짜이긴 하지만 애들하고는 공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올 때 또 우리 학교에 올 때는 하나님이 골라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1년 있으면서 애들이 독이 빠져요. 그리고 맨날 저렇게 남자애들도 공개하고 재밌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정말 너무나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옆에 계신 분들까요? 네. 먼저 수고해주신 우리 네. 조명숙 교장 선생님 감사의 박수.